어머님, 천천히 내리세요. 계단 조심하시고요. 며느리 수진이가 제 팔을 부드럽게 받쳐들었습니다. 병원 현관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리가 평소보다 더 후들거렸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계단 하나 내려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는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어머님, 그래도 조심하셔야죠. 요즘 어르신들 낙상사고가 얼마나 많은데요. 뉴스에서 맨날 나오잖아요.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3년. 처음에 아들 성훈이가 데려온 이 며느리가 좀 낯설고 어색했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시어머니랑 같이 산다는 게 요즘 세상에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친딸처럼 편합니다. 아니, 어쩌면 친딸보다 더 잘해줍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상담실 밖에 있어서 자세히는 못 들었어요. 큰 문제는 없으시죠? 아이고, 별거 아니야. 그냥 고혈압 약을 좀 바꿔 먹으래. 요즘 혈압이 조금 올라갔다고 하더라고.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지, 뭐. 어머님, 고혈압이 별거 아니라니요. 고혈압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데요.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수진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낸 지 벌써 5년 처음. 1, 2년은 정말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빈 침대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날들. 그런데 수진이가 들어온 뒤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리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고 누군가 제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어머님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약 꼭 챙겨 드셔야 해요. 알았죠? 알았어, 알았어.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걱정해 주는데 안 먹을 수 있나? 병원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문득 아까 진료실에서 있었던 이상한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더라? 의사 선생님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처방전을 작성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젊은 남자 의사였는데 이름이 김진수?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 그럼 이 약으로 2주 드시고 다시 오세요. 혈압 체크하고 경과 봐야 하니까요. 네, 선생님. 바로 그때였습니다. 진료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간호사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30줄쯤 돼 보이는 여자 간호사였습니다. 선생님, 다음 환자분 대기 중이십니다. 아, 네. 금방 끝나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혈압을 한 번 더 재려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간호사가 혈압계를 들더니 제 귀에 바짝 얼굴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조심 하세요. 뭐라고? 조심하라고? 아니면 확인하라고 했나? 귀가 좀 어두워서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하며 간호사를 쳐다봤습니다. 간호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뭔가 급하고 절박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를 꺼내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제게 건네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바로 그 순간 어머님, 진료 끝나셨어요? 진료실 문이 활짝 열리면서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간호사가 화들짝 놀라며 재빨리 쪽지를 도로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은 척 혈압을 재는 신용을 했습니다. 혈압 정상이시네요. 조심해서 가세요. 그리고는 황급히 진료실을 나갔습니다. 뭐지? 내가 착각한 건가? 어머님, 뭐 하세요? 가시죠. 응, 응, 가자. 저는 그냥 착각이었겠거니 하고 일어났습니다. 나이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멀쩡한 일도 이상하게 보이고 없는 일도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귀도 어둡고 눈도 침침해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내가 예민한 거겠지. 어머님, 여기 계단 있어요. 조심하세요. 수진이가 다시 제 팔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가을 오후의 햇살은 언제나 포근합니다. 어머님, 저기 약국이에요. 바로 약 받아가시죠. 수진이가 가리킨 곳은 병원 바로 옆 약국이었습니다. 청솔 약국이라는 초록색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응, 그래야지. 그런데 수진아. 네, 어머님? 너 오늘 회사 일찍 빠져나온 거 알아? 괜찮겠어? 부장님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에이, 어머님. 어머님 병원 모시는 게 더 중요하죠. 회사 일은 나중에 하면 돼요. 그래도 내가 얼마나 바쁜데. 미안하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당연한 거죠. 제가 며느리잖아요. 며느리. 정말 복받은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렇게 시어머니를 챙기는 며느리가 어디 있습니까? 친구들이 부러워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어머님, 저는 약국까지는 같이 못 가요.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요. 괜찮으시죠? 아이고, 그럼 당연히 가야지. 약 받는 건 내가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어서 가, 빨리.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약 받는 것까지 챙겨드리고. 됐어, 됐어. 내가 어린애야? 약국도 못 가? 나도 자존심이 있다. 어서 가. 알았어요, 어머님. 그럼 약 받으시고 집에 먼저 들어가 계세요. 제가 저녁 준비해 놨어요. 냉장고에 어머님 좋아하시는 나물이랑 된장찌개 있어요. 고맙다, 수진아. 조심해서 가고. 네. 어머님도 조심히 들어가세요. 수진이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말 착한 아이입니다. 저는 수진이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국 쪽으로 걸었습니다. 사실 며느리가 너무 챙겨주면 가끔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저도 아직 정신 멀쩡하고 팔다리 성한데 뭐든지 다 해주려고 하니까 말입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자꾸 도와주려고 하면 뭐랄까 제가 정말 늙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아직 70인데 뭐. 약국 문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깨끗한 약국 내부가 보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밀었습니다. 따르릉. 문 위에 달린 종이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여자 약사가 카운터 뒤에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아줬습니다. 하얀 약사 가운을 입은 모습이 깔끔해 보였습니다. 약국 안은 환하고 깨끗했습니다. 벽면에는 각종 약품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한쪽에는 건강기능식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행히 다른 손님은 없었습니다. 처방전 받으러 왔어요. 저는 가방을 뒤지며 처방전을 찾았습니다. 어디 넣었더라? 지갑 옆에. 아, 여기 있네. 여기 있어요.
처방전을 꺼내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약사는 처방전을 받아들더니 컴퓨터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할머니, 건강보험증 있으세요? 응, 있지. 건강보험증을 꺼내 건넸습니다. 약사는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찰칵찰칵 소리가 조용한 약국 안에 울렸습니다. 저는 약국 의자에 앉았습니다. 발이 좀 아팠습니다. 오늘 많이 걸었나 봅니다. 약사가 처방전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약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미소를 띠고 있더니 처방전을 자세히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뭔가 이상한가? 약사는 처방전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한 글자 한 글자 읽는 것처럼. 그리고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뭔가 달랐습니다. 놀라움? 당혹감? 아니면 걱정? 할머니, 잠시만요. 약사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이 처방전 어느 병원에서 받으셨어요? 바로 옆 연세내과에서 받았는데요. 왜요? 뭐 문제 있어요? 아, 아닙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약사는 다시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착각인가? 아니었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약사가 분명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왜? 약국 안에는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밖에서는 가끔 차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약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죄송한데 약 조제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얼마나 걸려요? 한 10분? 15분? 그래요. 괜찮아요. 약사는 안쪽 조제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얀 가운 자락이 문 뒤로 휙 사라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4시 반 조제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약봉지를 여는 소리, 바스락바스락. 약을 세는 소리. 그런데 그 소리가 멈췄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뭐 하는 거지? 그때 조제실 안에서 약사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저 청솔 약국인데요. 네, 맞습니다. 처방전 관련해서 문의드릴 게 있어서요. 누구한테 전화하는 걸까요? 병원? 처방전을 확인하는 건가? 네. 네, 연세내과 김진수 선생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처방이. 네. 고혈압 환자분인데 이 조합이.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슬금슬금 올라왔습니다. 아까 병원에서 간호사가 이상하게 행동했던 것. 조심하세요라고 속삭였던 것. 그리고 지금 약사의 이 이상한 반응.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나이 들면 이렇게 된다더니. 의심이 많아지고 모든 게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찜찜한 기분은 뭘까요? 조제실 안에서 전화 끊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약봉지 소리.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10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조제실 문이 열렸습니다.
약사가 나왔습니다. 손에는 하얀 약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사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마치 무슨 큰 고민을 하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약 나왔습니다. 약사는 약봉지를 카운터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고혈압 약이죠? 제가 물었습니다. 네. 하루 2번, 아침, 저녁 식후에 드시면 됩니다. 약사의 목소리도 약간 떨렸습니다. 뭔가 불안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알약이 몇 개나 들어있어요? 3종류요. 고혈압 약이랑. 그리고 약사는 말을 흐렸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마치 누가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약국 밖으로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국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할머니, 약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네, 혹시 할머니, 이 약 처방받으실 때 누가 같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질문인가 싶었습니다. 네, 며느리가 같이 갔는데요. 왜요? 며느리분이 진료실에도 같이 들어가셨어요? 응, 같이 들어갔지. 왜 그래요? 뭐 문제라도 있어요? 약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약국 문 쪽을 쳐다봤습니다. 밖에서는 자동차 소리, 사람들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오후의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약국 안의 분위기는 이상했습니다. 약사가 카운터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옆 의자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할머니, 약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주세요. 무슨 말인데요? 약사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이 약 드시면 안 돼요. 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약을 먹으면 안 된다고? 무슨 소리예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준 약인데. 알아요. 알아요, 할머니. 의사가 처방한 거 알아요. 하지만 약사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농담하는 눈빛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약사예요. 약사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처방,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어요. 잘못됐다니 뭐가? 할머니, 고혈압 환자시죠? 응. 10년 전부터 고혈압 약 먹고 있어. 그럼 지금까지 어떤 약 드셨어요? 암로디핀이랑 뭐였더라? 이름이 어려워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약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방된 약은 완전히 달라요. 고혈압 약도 종류가 바뀌었고 거기에 심장약이 추가됐어요. 심장약? 네. 협심증이나 부정맥 환자들이 먹는 약이에요. 할머니, 심장에 문제 있으세요? 아니, 심장은 멀쩡한데? 그럼 왜? 약사는 처방전을 다시 꺼내 제게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약이랑 이 약. 이 2가지를 고혈압 약이랑 같이 먹으면 저혈압이 급격히 올 수 있어요. 저혈압? 네. 혈압이 너무 낮아지는 거예요. 심하면 쇼크 상태에 빠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약사는 말을 멈췄습니다. 최악의 경우 사망할 수도 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할머니, 이 약 조합은 절대로 같이 처방하면 안 돼요. 약학대학 1학년 때 배우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의사라면 절대 실수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럼 의사 선생님이 실수하신 건가요? 약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할머니, 약사가 제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거의 속삭이듯이, 할머니, 혹시 며느리분이랑 사이가 안 좋으세요? 네, 무슨 소리예요? 우리 며느리 정말 착한데요. 나한테 정말 잘해줘요. 그럼 혹시 재산이라든가 보험 같은 거 있으세요? 재산이요? 글쎄, 이 집 한 채 있고 예금 좀 있고 보험은 있을 거예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약사의 얼굴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할머니, 제발 제 말 들어주세요. 이런 케이스를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무슨 케이스요? 할머니, 가족이 환자를 해치려고 하는 경우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우리 며느리를 의심하는 거예요? 할머니, 들어보세요. 며느리분이 진료실에 같이 들어가셨잖아요. 그럼 의사한테 뭐라고 하셨을지 생각해 보세요. 혹시 할머니 증상을 과장해서 말하거나 없는 증상을 있다고 했을 수도. 아니에요. 우리 며느리가 그럴 리 없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으세요? 약사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저도 이런 말하기 싫어요. 정말 싫어요. 하지만 약사로서 환자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사람으로서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할머니, 제발 이 약 드시지 마세요. 제발이요. 적어도 다른 병원에 가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제가 틀렸다면 얼마든지 사과할게요. 하지만 제가 맞다면 약사는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목숨이 위험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따르릉. 약국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약사가 번개같이 제 손을 놓으며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마치 아까의 심각한 대화가 없었던 것처럼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중년 남자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기침을 하면서 약사는 재빨리 일어나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 약값은 12,000원입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드시지 마세요. 제발.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졌습니다. 지갑을 꺼내 돈을 냈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 1,000원짜리 두 장. 약사가 약봉지를 비닐봉투에 담아 건넸습니다. 할머니, 조심히 가세요. 그 말이 이중적으로 들렸습니다. 조심히 집에 가세요인지 조심하세요. 위험해요인지. 저는 약봉지를 받아들고 비틀거리며 약국을 나왔습니다. 따르릉 문 위에 종이 울렸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가을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약국 앞에 멈춰 섰습니다. 손에 든 약봉지를 내려다봤습니다. 하얀 봉지. 그 안에는 약이 들어 있습니다. 혹시 모를 저를 죽일 수도 있는 약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수진이가 날 죽이려고?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수진이는 착한 아이입니다. 3년 동안 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요.
하지만 왜 자꾸 불안한 거죠? 왜 약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도는 거죠? 이 약 드시면 큰일 나요. 며느리분이랑 사이가 안 좋으세요? 재산이라든가 보험 같은 거. 할머니 목숨이 위험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주변이 핑 도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옆을 지나가던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저는 간신히 대답하고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야 합니다. 집에 가서, 그리고 뭘 해야 하죠? 수진이한테 물어봐야 하나? 너 혹시 나 죽이려고 하니? 라고. 아니었습니다. 말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확인은 해봐야 했습니다. 뭔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약봉지를 꽉 쥐었습니다. 집까지 걸어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15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인데 오늘은 30분도 넘게 걸렸습니다. 자꾸 멈춰서서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수진이가 정말 아니었습니다. 말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약사는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걱정해서 말해준 거였습니다. 그리고 병원 간호사도 이상하게 행동했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이상하게 구는 게 우연일까요? 집 앞 골목에 들어섰을 때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 30년을 살아온 이 집, 남편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입니다. 3층짜리 작은 빌라. 우리는 2층에 삽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부엌에서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다녀왔어. 어머님, 약은 잘 받으셨어요? 수진이의 눈이 제 손에 든 약봉지로 향했습니다. 응, 받았어. 다행이다. 저녁 준비 다 됐어요. 손 씻고 오세요. 응. 저는 신발을 벗으며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언제나처럼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온 뒤로 집안이 정말 달라졌습니다. 늘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럼 빨리 앉으세요. 제가 상 차릴게요. 수진이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손에 든 약봉지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하얀 봉지가 형광등 불빛 아래서 빛났습니다. 이 안에 정말 위험한 약이 들어있을까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냄비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된장찌개 끓였어요. 어머님 입맛에 딱 맞게 간 맞췄어요. 된장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밥도 막 했어요. 따끈따끈해요. 수진이는 부지런히 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시금치나물, 콩나물, 멸치볶음, 계란말이.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습니다. 수진이는 항상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줍니다. 제 입맛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어머님 많이 드세요. 수진이는 제 앞에 밥그릇을 놓았습니다. 하얀 쌀밥이 윤기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약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제가 약 꺼내드릴게요. 식후에 바로 드셔야죠. 아니야.
저도 모르게 큰 소리가 나왔습니다. 수진이의 손에서 약봉지를 낚아챘습니다. 수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 내가 알아서 먹을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어머님, 괜찮아. 내가 할게. 목소리가 또 커졌습니다. 식탁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는 손을 걷어들이고 조심스럽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야. 요즘 어머님이 저한테 좀 이상하세요.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오늘 좀 피곤해서 그래. 예민했나 봐. 미안해. 수진이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얼굴에 상처받은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간도 딱 맞고 두부도 부드럽고 애호박도 잘 익었습니다. 하지만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꾸 수진이를 쳐다보게 됐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좋은 며느리를 의심하고 상처 주고. 하지만 약사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이 약 드시면 큰일 나요. 사망할 수도 있어요. 식사를 마치고 수진이가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약봉지를 들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약봉지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세 종류의 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얀 알약, 크고 둥그렇습니다. 하나는 노란 캡슐, 작았습니다. 하나는 분홍색 정제, 납작했습니다. 이 중에 어느 게 위험한 약일까요? 아니, 이 조합 자체가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약 하나를 손에 들었습니다. 하얀 알약. 이걸 먹으면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걸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약을 도로 봉지에 넣었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수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약 드셨어요? 응, 아직. 어머님, 약은 제때 드셔야 해요. 지금 드세요. 제가 물 가져다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또 큰 소리를 냈습니다. 문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수진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뭐 잘못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요즘 어머님이 저를 피하시는 것 같아요. 제 착각인가요? 아니야, 수진아. 내가 그냥. 어머님, 제가 부족한 게 있으면 고칠게요. 더 잘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저한테 화내지 마세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제가 뭘 더 해드려야 할까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착한 며느리를 의심하고 이렇게 상처 주고. 하지만 만약 약사 말이 맞다면? 만약 정말로 수진이가 어머님? 수진아, 미안해. 내가 요즘 좀 예민해서 그래. 내 잘못 아니야. 정말이요? 응, 정말이야. 알겠어요, 어머님. 그럼 푹 쉬세요. 제가 안 건드릴게요. 수진이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약봉지는 침대 옆 서랍에 넣었습니다. 오늘은 먹지 말아야겠습니다. 적어도 확인하기 전까지는.
하지만 어떻게 확인하죠?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러다 잠이 들었는지 깨어보니 한밤중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목이 말랐습니다. 물을 마시러 나가야겠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수진이 방에서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가려는데 거실 소파에 뭔가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수진이의 가방이었습니다. 왜 가방을 거실에 놓고 잤을까요? 평소에는 방에 가지고 들어가는데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으로 돌아가려는데 가방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며느리 가방을 뒤지는 건 정말 나쁜 짓입니다.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혹시 뭔가 있지 않을까? 약사가 말했던 그것. 보험.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지퍼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하지만 확인해야 해. 가방 안을 뒤졌습니다. 지갑, 화장품, 핸드폰 충전기, 손수건, 그리고 서류 봉투 하나. 저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달빛에 비춰 펼쳤습니다. 보험증권이었습니다. 생명보험증권, 피보험자 김영숙저, 수익자 박수진 며느리, 보험 금액 5억 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또 보험증권, 상해보험증권, 피보험자 김영숙, 수익자 박수진, 보험 금액 3억 원. 또 넘겼습니다. 암보험증권, 피보험자 김영숙, 수익자 박수진, 보험 금액 2억 원. 또 종신보험증권, 피보험자 김영숙, 수익자 박수진, 보험 금액 5억 원. 총 15억 원. 제 이름으로 된 보험이 15억 원어치나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수익자는 전부 박수진, 며느리.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어머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도 차가웠습니다. 이게, 수진아, 이게 뭐니?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보험증권들을 들어보였습니다. 이 보험들, 내가 가입한 적 없는데? 수진이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거 보셨어요? 평소에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많은 보험을, 그것도 수익자를 내 이름으로? 수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시선이 무서웠습니다. 수진아, 대답 좀 해봐. 이게 대체 뭐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이 몰래 제 가방을 뒤지셨네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 보험들이 뭐냐고. 제가 어머님을 위해서 가입해드린 거예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15억 원어치나 되는 보험을 내 몰래? 어머님께서 보험 얘기만 나오면 싫어하시잖아요. 복잡한 거 싫다고 하시고 그래도 이건 그리고 왜 수익자가 너야? 성훈이는 수진이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미소? 아니, 비웃음 같았습니다. 성훈이 오빠는 회사 일도 바쁘시고 해서 제가 대신 관리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저는 소리쳤습니다. 약국 약사가 그러더라. 오늘 받은 약 그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대. 수진이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약사가 나한테 경고했어. 그 약 조합이 이상하다고. 고혈압 환자한테 위험하다고. 그리고 병원 간호사도. 간호사도 뭐요? 간호사도 나한테 조심하라고 했어. 내가 진료실에서 의사한테 거짓 증상을 말했다면서. 수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실의 벽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그리고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정말로 웃었습니다. 하, 들켰네요. 뭐, 들켰다니까요, 어머님. 수진이의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차갑고 냉소적이고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약사 그년이 쓸데없는 짓을, 그리고 간호사도, 다들 왜 남의 일에 참견을 하는 거야? 수진아, 너 처음부터 들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어머님이 생각보다 눈치가 빠르시네요. 수진이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다리를 꼬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요, 인정할게요. 제가 그 보험들 가입한 거 맞아요. 어머님 몰래. 왜 그런 짓을. 왜요? 돈 때문이죠, 뭐. 수진이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15억이에요, 어머님. 15억. 그 돈이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미친 소리. 미쳤다고요? 어머님, 저도 살아야 해요. 성훈이 오빠는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월급 300만 원. 우리 둘이 평생 일해봤자 집 한 채 사기도 힘들어요. 수진이의 눈이 빛났습니다. 하지만 이 15억이 있으면 달라져요. 빚 갚고 강남에 아파트 사고 차 바꾸고 여행도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날 죽이려고 한 거야? 죽인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수진이는 손톱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냥 자연사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죠. 어차피 어머님 나이도 있으시고 고혈압도 있으시잖아요. 약 잘못 먹어서 돌아가시면 누가 의심하겠어요? 인연이. 욕하지 마세요, 어머님. 제가 3년 동안 얼마나 참았는지 아세요? 수진이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밥 차려드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늙은이 시중 드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게다가 어머님 재산도 별로 없잖아요. 이 낡은 집 한 채랑 예금 좀. 그거 가지고는 턱도 없어요. 수진이는 일어나서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보험이에요. 어차피 나이 드신 분은 언젠가 돌아가시잖아요. 빨리 가시든 늦게 가시든 결과는 같아요. 그럼 빨리 가시는 게 낫죠. 저를 위해서. 너 정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화내지 마세요, 어머님.
세상이 원래 이런 거예요. 양육강식. 약한 사람이 당하는 거죠. 수진이는 다시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순순히 약이나 드세요. 편하게 가실 수 있어요. 고통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잠들듯이. 닥쳐. 저는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제 집이기도 한데요. 오빠랑 결혼해서 같이 사는 집인데 성훈이한테 말할 거야. 내가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다 말할 거야. 그래요. 말해보세요. 수진이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근데 오빠가 믿을까요? 증거 있어요? 증거. 이 보험 증권이랑 약이. 보험은 제가 어머님 건강 걱정돼서 가입한 거라고 하면 되고요. 약은 의사가 잘못 처방한 거라고 하면 돼요. 간호사랑 약사가 증언할 거야. 증언이요? 수진이가 비웃었습니다. 간호사가 뭘 봤는데요? 제가 어머님 증상 말씀드린 걸 어떻게 악의적이라고 증명해요? 그리고 약사는 의사 처방에 대해 문제 제기한 것 뿐이잖아요. 어머님, 법적으로는 제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직은요. 약도 안 드셨잖아요. 미수죠, 미수. 그것도 증명하기 힘든. 수진이는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하세요. 소란 피우지 말고. 너 같은 년.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한밤중에 누구세요? 수진이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경찰?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약사였습니다. 낮에 약국의 그 여자 약사. 할머니. 약사가 저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에요. 무사하시네요. 이게 무슨.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젊은 남자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이 약사 선생님께서 김영숙 할머님의 신변에 위협이 있을 수 있다고 긴급 신고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불안해서요. 약사가 설명했습니다. 오후에 할머니 보내드리고 나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병원 간호사한테도 연락했고 저녁에는 경찰서에도 신고했어요. 이분이 증거자료도 제출하셨습니다. 경찰관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문제의 처방전과 약학 전문가 의견서입니다. 해당 약물 조합이 매우 위험하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병원 간호사의 진술서도 있습니다. 보호자가 환자의 증상을 허위로 진술했다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경찰관이 덧붙였습니다. 수진이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기요. 이거 오해예요. 제가 박수진 씨 맞으시죠? 네. 보험 사기 및 살인 미수 혐의로 동행 조사 받으셔야겠습니다. 아니에요.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직 아무것도. 조사 받으시면서 해명하시죠. 일단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저 정말. 하지만 경찰은 수진이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찰칵. 금속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님이 절 이렇게 만든 거예요. 후회하실 거예요. 그만하시고 가시죠. 경찰이 수진이를 이끌고 나갔습니다.
나요. 나달라고요. 수진이의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약사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눈물이 났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괜찮아요, 할머니. 제 일이에요. 약사로서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약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 조심하세요. 그리고 약은 내일 다른 병원 가셔서 제대로 처방받으세요. 그럴게요. 경찰과 약사가 떠나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빈 거실, 텅 빈 소파, 어지러운 보험 증권들. 3년 동안 며느리와 함께 살았던 이 집이 이제는 너무 넓고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구속됐습니다. 보험 사기와 살인미수 혐의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수진이는 지난 1년 동안 계획적으로 보험을 가입했고 최근 몇 달간 제 건강 상태를 의도적으로 악화시키려는 시도를 여러 번 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음식에 소금을 많이 넣어서 혈압을 올리려 했고 약을 일부러 빼먹게 하거나 잘못된 시간에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명적인 약 처방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하길 제가 그 약을 먹었다면 일주일 안에 저혈압 쇼크로 사망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정말로 일주일. 오늘은 수진이 재판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법정에 갔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습니다. 법정은 엄숙했습니다. 방청석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죄수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선언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박수진은 2022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시어머니인 피해자 김영숙 씨를 상대로 총 15억 원 상당의 생명보험을 몰래 가입하였고 수진이의 모든 행위가 낱낱이 공개됐습니다. 보험 가입 내역, 은행 계좌 거래 내역, 병원 진료 기록, 그리고 결정적으로 약사와 간호사의 증언, 약학 전문가 감정 결과 해당 약물 조합은 고혈압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으며 의도적인 오처방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수진이의 변호사가 항변했습니다. 피고인은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보험 가입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것이었고 변호인, 판사가 끊었습니다. 피해자 몰래 15억 원 상당의 보험을 가입하고 수익자를 본인으로 지정한 것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주장하십니까? 그것은 그리고 의사에게 거짓 증상을 진술하여 위험한 약물을 처방받게 한 행위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변호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증인 신문 시간이 왔습니다. 간호사가 먼저 증언대에 섰습니다. 피고인이 진료실에서 의사에게 어머님이 요즘 가슴 통증이 심하시다, 숨이 차다고 하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할머니의 상태를 봤을 때 그런 증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왜 그렇게 판단하셨습니까? 저는 10년 넘게 내과에서 근무했습니다. 심장질환 환자의 증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증상이 없으셨어요.
다음은 약사의 차례였습니다. 처방전을 보자마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고혈압 약과 심장약의 조합이 교과서에 나오는 금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즉시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 경고했습니다. 그 약을 드시면 위험하다고. 약사로서 그 약을 드셨다면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약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사망하셨을 겁니다. 늦어도 일주일 안에.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증언대에 섰습니다. 피해자 김영숙 씨, 피고인이 평소에 어떻게 대했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잘해줬습니다. 잘해줬다고요? 네. 친딸처럼 잘해줬어요. 밥도 차려주고, 청소도 해주고, 병원도 데려다주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욕심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욕심이요? 돈에 대한 욕심.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 그게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싶었어요.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피해자께서는 피고인에 대해 어떤 처벌을 원하십니까?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법대로 처벌해 주세요. 하지만요? 수진이도 반성할 기회를 주세요. 사람은 변할 수 있으니까요. 그 말에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주의를 줬습니다. 모든 심리가 끝나고 판사가 선고를 내렸습니다. 피고인 박수진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배상하라. 쾅!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수진이는 오열했습니다. 어머님.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가을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엄마.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아들 성훈이가 서 있었습니다. 성훈아.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수진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성훈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네, 엄마. 그날 이후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다른 병원에서 제대로 된 검진을 받았습니다. 고혈압 말고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건강한 편이었습니다. 약도 제대로 처방받아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성훈이는 회사를 그만두고 저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말렸지만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혼자 두고 못 살아요. 이제는 제가 모실게요. 며느리가 떠난 집은 처음에는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과 둘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밥을 먹고 저녁에는 산책을 하고 주말에는 함께 장을 보러 갔습니다. 엄마,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글쎄, 된장찌개요? 엄마, 그거 괜찮아. 이제는 괜찮아. 수진이가 끓여주던 된장찌개. 처음에는 생각만 해도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추억일 뿐입니다. 좋았던 기억도 있고 나빴던 기억도 있는 그냥 지나간 일일 뿐입니다.
몇 달 후 편지가 왔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수진이의 편지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펼쳤습니다. 어머님께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꿉니다. 어머님이 그 약을 드셨다면 하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어머님이 무사하셨다는 것, 그것이 유일한 위안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무엇이 저를 괴물로 만들었는지,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어머님의 따뜻함, 어머님의 사랑,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용서는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어머님이 건강하시길, 행복하시길 기도할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수진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미움이 아니라 안타까움 때문에. 엄마, 괜찮으세요? 성훈이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하는 거야.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거지. 수진이한테 답장하실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 볼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이, 고통이 지나고 치유가 오듯이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할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아들과 함께, 그리고 저를 지켜준 사람들을 기억하며 양심 있는 간호사, 책임감 있는 약사, 정의로운 경찰. 이 세상에는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성훈아, 산책 갈까? 좋아요, 엄마. 어디로 갈까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햇볕 좀 쬐자. 알겠어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성훈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봄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세상은 복잡하고 사람 마음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서로를 믿고 서로를 지키며, 때로는 배신당하고 때로는 상처받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서서 걸어갑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그리고 경각심이 되길,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해치려는 악의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실수하고 반성하는 사람에게는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정의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 이야기는 픽션이지만 현실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변 어르신들을 잘 살펴주시고 이상한 점이 있다면 주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약사와 간호사, 그리고 모든 의료인은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당신의 건강, 당신의 생명,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